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화학을 하려고 모인 거니까 뭔가 화학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화학이라고 하는 게 뭔지 잠깐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화학이 뭐야? 화학은 무슨 어떤 학문입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과학 하면은 뭐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단 말인데 뭐 차이가 뭡니까? 사실 밑에 거는 좀 이름이 뚜렷하잖아. 생명과학이니까 생명에 대해서 배우는 걸 거고, 지구과학이니까 지구에 대해서 배우는 걸 거고. 보통 이 둘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뭐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뭐 미리 해둘 것까지는 없고 그때 가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나중에 수능을 볼 거니까 미리 살짝 얘기를 해주면, 이 둘은 공부하기엔 가장 편하기 때문에, 원래 공부하기 편하다, 내용이 쉽다, 이건 뭐랑 연결되냐면 문제가 어렵다라는 뜻으로 연결됩니다. 내용이 쉬우면 문제를 어렵게 내기가 좋겠지. 왜냐면 너희들이 내용은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어려운 걸 물어봐도 괜찮은 거지. 근데 반대로 이제 물리랑 화학은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가 좀 쉽습니다.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풀릴 문제들인 거지. 반대로 내용을 이해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약간 그런 차이를 갖고 있는 건데, 그건 이제 어떤 입시에서의 과목적인 내용인 거고. 그럼 얘네 둘은 너무 뚜렷하니까 빼고, 너는 이제 화학이랑 물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잘 안 쓰지 않았나? 여기 일단 학년은 좀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한 중3에서 고1 올라가거나 중2에서 중3 올라가거나 뭐 이런 정도 선 아닌가 다, 그치? 왜냐면 고1에서 고2 올라가는 애들은 특강이 아니라 이미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애들일 테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 정도 나이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물리랑 화학을 아예 안 나눠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리랑 화학은 무슨 차이입니까? 앞으로 우리의 2달간 수업이 이렇게 조용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벌써 기분이 좋고. 네, 그래요. 그냥 난 열심히 떠들 테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열심히 들으십시오. 물리랑 화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 똑같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물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조금 더 들어가서 이 물체를 이루고 있는 뭐 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거고, 사실 입자 속에 더 작은 영역의 얘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작은 입자들의 영역을 소립자 혹은 양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요즘 쓰는 표현으로 이제 그런 거한테 좀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물리랑 화학, 이렇게 두 가지 과목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밑에서 얘기했던 뭐 생명과학이라던가 지구과학이라던가 이런 거는 이제 좀 큰 것들 얘기하는 거지. 생명만 해도, 우리 생물, 우리 정도만 돼도 이런 애들보다 훨씬 큰 거 맞잖아. 그래서 보통 이제 밑에서 얘기하게 되는 뭐 생명과학, 지구과학, 아까 얘기하고 지웠던 거, 그런 애들은 뭐 흔히 뭐 거시적 과학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좀 큰 거 얘기를 하는 거고, 얘네들은 되게 작은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세계다 보니까 이해하기 힘든 거지. 근데 뭐 좀 나눠보면 물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입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관련이 있는 겁니다. 뭐 실제로 여러분들이 물리랑 관련해서 배웠던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사실 중학교 학년별 배우는 뭐 이런 교육 과정을 잘 모르긴 해도 뭐 얼추 힘 같은 건 좀 배웠을 거고, 속력이나 뭐 거리 속력, 뭐 시간 뭐 이런 거 관계 정도는 당연히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 뭐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런 거 정도는 배우지 않았나? 위치 에너지? 그렇죠. 뭐 그런 정도는 대략 배우던가, 뭐 아니면 이제 배울 거던가, 뭐 그 정도가 될 텐데, 이제 그런 게 물리인 거지. 어떻게 움직이고, 그래서 그 움직이는 것 때문에 힘이 얼만큼 있고 에너지가 얼만큼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걸 역학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역학을 포함한 것들이 물리에 들어갑니다. 요즘은 표현이 좀 달라진 걸로 아는데, 원래 예전에 이제 자연계 4대 힘이라는 게 있어요. 전자기력이랑 양력, 강력, 중력. 중력은 이제 다른 이름으로 만유인력이죠.
원래 이렇게 네 가지 힘이라고 하는 게 뭐 자연계 4대 힘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다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전자기력 해서 전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양력, 강력, 지금은 이 둘은 뭐 하나로 합쳐져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무튼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중력, 만율력에 의해서 또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물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 할 거 아니고, 화학은 이제 뭐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화학의 이미지는 대충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화학자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하면 왠지 플라스크 같은 거 하나 들고 있고, 플라스크에는 뭔가 한 초록색이나 보라색쯤 띄는 액체가 하나씩 들어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막 다른 옆에 있는 다른 거에 있는 걸 이렇게 섞어가면서 이렇게 실험도 하고, 그래갖고 뭐 갑자기 뭐 터지고 뭐 이런 거, 그렇죠? 딱 그런 이미지가 대충 화학자의 이미지일 거 아니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화학자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은 대충 그런 식의 것들을 배우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화학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원래 화학은 이제 작게 나누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무기화학, 뭐 유기화학 해서 막 엄청나게 여러 가지 화학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나누진 않을 거니까 우린 둘로 나눠서 화학을 큰 범주로 나눴을 때 정량적, 정성적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표현은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화학에서는 주로 어떤 양에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뭐 어떤 물질이 얼만큼 있고 몇 개가 있고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런 양에 관련된 개념으로 배우는 화학이 있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뭐 정량적 화학, 양적 관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정성적 과학, 이거는 이제 성질에 관련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화학의 이미지는 이쪽에 더 가깝긴 하겠죠. 뭔가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산성은 금속을 녹인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건 이제 성질이랑 관련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가 이런 것과 관련될 건데, 일단 우리가 이제 화학을 특강을 하게 되면 뭐 전체적으로 다 한 번씩 훑는다라는 느낌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뭐 특강의 의미는 그 정도로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당장 이걸 공부를 해서 당장 수능을 보고 뭐 당장 이렇게 내신을 하고 이런 식의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미래를 미리 보고, 그러니까 미리 한번 배워둔다라는 느낌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강할 때는 뭔가 진짜 모든 지식을 다 습득하고 지나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전체적인 지식의 그런 그 흐름을 좀 이야기처럼 한번 듣고 지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수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할 거고,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물리화학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4대 과학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처럼 얘기가 되지만, 근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좀 먼 얘기 같아 보일 수 있으나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는 물리화학이 문제는 오히려 쉽거든요. 훨씬 아까 얘기한 거랑 일맥상통한 겁니다. 내용이 어려우니까 문제가 쉬워.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해서 수능 때까지 준비하면 결국 이제 이런 물리화학이랑 뭐 이런 걸 준비할 시간이 되게 긴 거잖아요. 지금 미리 특강도 듣고 있고 하니까. 그럼 그렇게 오래 준비해서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생각보다 수능에서는 물리화학 같은 게 더 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그런데, 근데 이제 물리랑 화학은 중요해. 되게 중요해요. 뭔가 이번에도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봅시다. 자, 우리 세상의 근간을 이루는 학문은 뭘까요? 그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거, 근간을 탐구하는 거는 수학입니다. 라고 보긴 조금 어렵고, 원래 세상의 근간을 탐구하는 것 자체는 물리라고 봐야지. 근데 이 물리가 너무나도 수학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수학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가장 많이 탐구하게 되는 건 수학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여러분들은 좀 먼 얘기고 아직 뭐 들어본 적도 없을 수도 있겠는데, 수학에서도 이제 분야를 주로 나눌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학이라고 부르는 건 이제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분적분,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거. 그래서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물리도 되게 중요했고 미적분도 되게 중요했고 이랬어요. 그리고 애초에 물리를 하려면 미적분을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였고, 그래서 되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미적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수학이 있습니다. 요즘의 세상에서는 가장 핫한 게
확률과 통계, 그러니까 통계학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뭐 그래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빅데이터라고 하는 걸 알고 들어는 봤지 대충. 뭐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알고 있으면 뭔지 알면 좋은 거고 뭐 몰라도 상관없는, 여러분들이랑 아직 좀 먼 얘기니까. 근데 그런 것만 봐도 그건 이제 통계에 가깝습니다. 뭐가 얼만큼 있고 누가 몇 %로 뭘 하고, 이런 말 그대로 확률에 대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리고 화학에서는 이 확률과 통계, 이런 통계적인 게 되게 중요하게 많이 나와요. 특히나 이제 요즘 물리랑 화학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게 지금 가장 핫한 그 과학의 분야가 양자역학이란 말이야. 우리가 이 양자역학 얘기를 할 거예요. 한 다다음 수업이나 뭐 좀 이르면 다음 주에 할 수도 있고,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건데, 물론 이제 얘는 엄연히 따지면 물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린 자세히 얘기하진 않을 거고 간단하게 정도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아무튼 뭐 이런 양자역학이 확률과 통계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물리, 뭐 수학에서도 요즘은 이제 뭐 미적분 같은 것보다 확통 이런 게 되게 중요해.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뭐 글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보라고. 결국 너네가 나중에 성인 되고 어른 돼서 밥 벌어먹고 살 이야기인 거잖아. 그쵸? 여러분들 나중에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엄청 먼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별로 그렇게 먼 얘기 아닙니다. 그치?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제 얼추 얘기를 해준 거고, 우리는 이제 다 지우고 화학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화학에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먼저 하고 가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화학원의 첫 단원이기도 하고, 뭐 특강이다 보니까 솔직히 단원 순서를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긴 해도 그래도 이 단원만큼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하고 가야 되는 단원이 1단원 화학의 언어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단원명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왜 얘가 첫 번째 와야 되는지나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줄게. 일단 지금 우리가 하려던 단원은요, 뭐 수능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곳입니다. 현재 작년까지 가르쳤던 고3들 기준으로도 꽤 잘한다 싶은 애들도 한 문제 정도는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던 그런 단원이에요. 왜냐면 단원이 좀 어려워. 근데 이 화학의 언어라고 하는 단원이 왜 어렵냐면 사실상 말로만 화학이고 화학 개념을 약간 첨가한 수학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접근을 수학적으로 접근해야지 화학적으로 접근하면 좀 어려워. 근데 그렇게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수학적으로 접근하진 않을 겁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시험 볼 게 아니니까 우린 최대한 화학적으로 접근해서 이론적으로만 접근하고 문제는 그냥 같이 몇 문제 풀어보는 정도로 넘길 거고요. 근데 나중에는 그 여러분들이 화학원을 선택을 하고 결국 하게 됐을 때 제일 어렵게 다가올 단원이니까 미리부터 좀 잘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면 그때 가서 좀 덜 힘들겠지. 덜 힘들면 시험을 확실히 잘 보겠죠. 그래서 좀 미리 잘 해둬야 되는 단원인데, 근데 수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해놓고서 단원명이 언어예요. 그러면 언어는 뭐야? 뜻? 좋아요. 언어라고 하는 거는 뭐 뜻, 어떤 뜻을 갖는 거. 그 뜻을 갖는 거 맞지?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을 알아듣고 계시죠? 못 알아듣겠나? 알아듣고 있잖아. 왜? 내가 한국말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국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래요. 뜻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뭐 뜻깊네요. 좋은데 보통 이제 언어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약속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얘기한 예를 들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아 그러면 이 선생님이 앞으로 뭔가 이런 어떤 케이스들을 얘기할 거구나, 여러 가지 그런 설명하기 위한 예들을 얘기할 거구나, 이런 거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어라고 하는 단어를, 단어냐 이게? 문장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이 말을 듣고 그런 의미를 떠올리는 거는 애초부터 우리가 이 말은 그런 뜻이야 라고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래 언어라고 하는 건 약속입니다. 사실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들은 다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 온 약속이야. 뭐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냐, 표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요즘 쓰는 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신생어라고 해야 될까요? 신조어, 신조어라고 하면 되네. 뭐 신조어라던가 이런 것들도 뭐 엄연히 따지면 정확한 언어의 영역이 맞다고 봅니다. 결국은 일단 특정 세대끼리라도 좀 약속된 말이잖아. 그리고 약속이 결국 언어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결국 약속하기만 하면 언어는 될 수는 있는 거야. 근데 그 약속이 얼마나 여러 사람들한테 약속이 됐느냐일수록 뭐 더 중요한 언어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런 느낌인 건데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할 건 그래서 화학의 언어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화학의 약속에 대해서 배우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화학에서 제일 처음으로 약속된 걸 얘기하기 위해서 대부분 그래도 알 텐데 혹시 주기율표 그래도 20번까지는 외우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한번 해볼래? 최대한 다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제일 처음 누구예요? 수소, 다음 헬륨, 다음 리튬, 다음 베릴륨, 다음 붕소, 다음 탄소, 다음 질소, 다음 탄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자, 그럼 이렇게 일단 적어 봤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성질을 잘 알고 있을 법한 게 누가 있을까? 수소나 산소 정도가 성질을 제일 잘 알고 있으려나? 우리 산소의 성질 얘기해 볼까요? 산소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불, 그치. 불이 잘 붙게. 정확하게는 이제 불이 타는데 꼭 필요한 거지. 불이 잘 붙게 해도 맞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산소는 불 타는데 필요해 라고 하는 게 왜 산소는 불을 타는데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런 거야. 우리가 요거 O라고 하는 거, 특히나 이제 O2, 이게 이제 산소 기체죠. 얘가 이제 산소 기체인데 이 산소 기체는 불이 잘 붙어, 혹은 이제 불이 잘 붙는다던가, 혹은 반대로 이제 불이 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질이야.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사실 우린 이 순서로 배우고 있는 것 뿐이지 약속은 이 순서로 된 게 아닙니다. 약속은 정확하게 거꾸로 된 거지. 불이 잘 붙는 그런 불이 타는데 꼭 필요한 어떤 조건을 우리가 알아보다 보니까 어떤 기체가 꼭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그 기체를 우리는 산소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산소라고 부르기로 한 그놈에 대해서 O라고 하는 원소기호를 붙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애초에 저 원소기호라는 것도 결국 화학의 언어인 거고 약속인 거예요. 지금 저게 다 약속된 거라고. 나중에 간단하게 할 거지만 리튬 같은 경우는 물에 넣으면 터집니다. 물에 넣으면 완전 막 폭탄처럼 막 뻥뻥 터지는 건 아니고 보통 칼륨쯤 되면 진짜 물에 넣으면 터져요. 실제로 물 한 컵 이렇게 담아놓고 거기다 칼륨 넣으면요 막 컵 깨집니다. 터져가지고. 왜냐면 얘는 물이랑 만나면 되게 폭발적으로 반응하면서 H2 수소기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반응한 뒤에 남은 물이 어떤 상태를 띠게 되냐면 염기성, 알칼리성 뭐 이런 성질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그래서 물에 넣으면 폭발적으로 반응하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그리고 물이 그렇게 염기성, 알칼리성을 띠게 만들어주는 그걸 칼륨이라고 부르기로 해.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원소기호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언어인 거고 약속인 거고, 약속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저걸 보고 떠올려줘야 될 게 있어.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배우는 화학이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약속들이 있었고 어떤 성질이 있었는데 그 성질을 갖는 애들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기로 했는지를 차근차근히 정리해 나가고 머릿속에 정립해 나가는 게 화학인 거지. 자, 그 중에서 지금 얘네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거를 20번까지라고 많이 얘기하고 이걸 주기율표라고 하는데 왜 저런 순서대로 나열되는 거죠? 저 순서들이 갖는 의미는 뭡니까? 전자량? 일단 적어둘게요. 전자량. 뭐 나쁘지 않은 접근이었고 전자수라고 할게. 전자수. 다른 생각.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얘기부터 해봅시다. 우리가 화학적으로 생각하고 화학적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화학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제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자, 그래서 우린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거야. 물리에서는 원자보다 더 작은 영역을 얘기할 테니까 거기선 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화학을 하니까 그냥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얘기를 하면 돼. 자, 근데 원자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원자는 뭐와 뭐로 되어 있죠? 조금만 더 크게. 양전하를 띠는 무언가와 음전하를 띠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양전하를 띠게 되는 중앙에 있는 이걸 핵이라고 부르는 거죠. 원자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음전하를 띠면서 돌아다니는 애를 뭐라고? 전자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결국 중요한 게 쟤네들은 지금 다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됩니다. 애초에 우리 주변의 사물들은 대부분이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무랑 나무가 갖다 놓는다고 해서 둘이 막 전기적으로 갖다 붙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전기적으로 붙고 이런 현상을 보려면 한 자석쯤 되어야 뭔가 가까이 갖다 놨더니 붙어요 이런 걸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건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된다는 소리는 뭐냐? 우리가 원칙적으로 얘기하는 이 플러스의 개수와 원칙적으로 얘기하게 되는 이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뭐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이 원자들도 마찬가지로 양성자, 그러니까 우리가 플러스를 띠게 되는 것들의 개수와 전자,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것들의 개수가 같아서 전자수대로 나열됐다라는 말이 그렇게 틀리진 않아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뭘 기준으로 하고 있냐면 양성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자수가 변해도 원자의 종류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몇 번 들어봤을 이온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수소만 갖다 놔도 수소는 그냥 H 수소 상태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수소 원자 상태로 존재할 수 있지만 H 플러스라고 하는 뭐 우리가 산 이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수소 이온이라고 또 부르는 요런 이온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하를 띠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볼 일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H-라는 이온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자수는 변할 수 있어. 지금 이걸 각각 보면요, 얘는 전자를 1개 갖고 있는 거고 얘는 전자를 0개 하나도 안 갖고 있는 거고 얘는 전자를 2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수라고 하는 건 원래 변하는 게 가능해. 그래도 앞에는 다 HHH 똑같은 수소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수가 변해도 원자의 종류는 안 변합니다. 근데 양성자수가 변하면 전자수는 확실히 변해요. 전자수란다. 원자의 종류는 확실하게 변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소핵융합이라는 게 있어. 뭐 여러분들이 익숙할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수소핵융합이라는 게 일어나면 말 그대로 수소 둘이 결합을 하면서 양성자수가 변하게 됩니다. 그럼 수소 둘이 결합을 해서 양성자수가 2개가 되면서 헬륨이 돼버리는 거지. 아예 원자가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성자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양성자수대로 나열이 된 거야. 이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뒤에서 좀 더 자세한 얘기가 될 테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얘기는 좀 해야 되냐면, 그래서 얘는 양성자수가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렇게 각각 하나씩 늘려가면서 순서대로 적어 놓은 거지. 근데 왜 이렇게 적어요? 왜 이렇게 그려놨어요? 도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원 기준으로 3단원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래서 한 2월, 아무튼 한 2월 초? 한 그쯤 가야 얘기를 할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건너뛰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자, 수소가 있는데 수소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수소는 양성자가 한 개 있어요. 그쵸?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수소가 1번이니까. 자, 그럼 헬륨은 양성자가 몇 개 있겠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이렇게 2개 들어있고 전자가 2개 들어있습니다. 약간 모처럼 생겼네요. 잘 그린 것 같다. 근데 아무튼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원자핵의 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만약에 지금 요 헬륨 원자의 크기를 요 방 정도 크기라고 봐줄게요. 지금 이 방 전체가 헬륨 원자 하나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방 안에서 원자핵이 차지하는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지금 원자를 이 방 크기로 확대해놨으면 엄청 어마어마하게 확대해 놓은 거 아니야? 그치? 그 상태에서 원자핵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들이 지금 꺼낼 수 있는 가장 얇은 펜을 꺼내서 점을 하나 종이에다 딱 찍으면 그 점보다 작아요. 이 전체를 원자라고 봐도 원자의 크기는 그만큼 작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에서 원자핵이 차지하는 크기는 엄청나게 작거든?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다른 얘기로 이어지게 되는데, 자, 지금 그럼 그 어마어마하게 작은 데 안에 양성자가 2개나 들어있대. 근데 양성자는 지금 적어놓은 것처럼 뭘 띄고 있어? 플러스를 띄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양전하를 띄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렇게 양전하를 띄고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알죠? 플러스와 플러스는 같은 극이잖아. 같은 극끼리는 어때? 밀어내요. 좀 과학적인 표현으로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지? 청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과학적인 표현 중에서도 청력은 지극히 물리적인 표현이고요. 화학에서는 이걸 반발력이라고 불러요. 반발. 뭐 친구와 반발한다, 싸운다랑 비슷한 거잖아, 결국. 그렇지? 서로 밀어내는 힘을 이제 반발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화학에서는. 그러니까 그 좁은 공간 안에 플러스 둘이 있으면 반발력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안에 묶여있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묶여있게 만들 수는 없어. 그래서 뭐가 꼭 필요하냐면 중성자가 필요합니다. 이 중성자라고 하는 거는 이 원자를 이루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전하를 띠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흔히 중성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중성이니까, 정기적으로. 그리고 이 중성자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방금 얘기한 그것 때문인 건데, 지금 이 플러스들이 반발력, 엄청 강한 반발력을 갖고도 이 안에 뭉쳐 있으려면 힘이 필요해요. 얘네들을 묶어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흔히 강한 핵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강력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강력이라고 하는 게 얘를 묶어주는 건데, 아까 내가 강력을 잠깐 얘기를 했었어. 자연계 4대 힘 하면서. 요즘은 이제 강력이랑 양력이랑 뭉쳐서 불러준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근데 뭐 일단 그거 다 떠나서 이런 어떤 힘이 있어야 얘네들이 묶여있을 수 있다고. 같은 극끼리니까. 그리고 이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중성자입니다. 조금 어렵게 표현하자면 중성자는 강력의 매개입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좀 너무 표현이 어려우니까 그렇게까지 기억하지 말고, 아무튼 얘가 얘네 둘을 싸우지 않고 친구일 수 있도록 잘 묶어두고 있는 거,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해두면 돼.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아? 둘만 냅두면 맨날 싸우는 애들 있는데 중간에 한 명 같이 있으면 그래도 좀 덜 싸우고 좀 이렇게 약간 말려주는 입장이 있으면 그런 거 있지 않아? 없음 말고. 아무튼 이제 중성자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원소들, 원자들에서는 다 어때야 되냐면 중성자수와 양성자수가 같지. 그래서 대부분의 입자들은 양성자수와 중성자가 같아요. 자,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배우는 20번까지 중에서도 한 중간만, 한 요 정도만 지나기 시작해서 중성자랑 양성자수는 달라져요. 그리고 요 이전에도 뭐 탄소만 해도 양성자가 6개인 게 탄소잖아. 번호 보면 한 1, 2, 3, 4, 5, 6, 6이니까 6번이라서 양성자가 6개인데, 이 탄소의 대부분은 중성자가 6개입니다. 근데 탄소 중에서 중성자가 8개인 탄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중성자수와 양성자수가 같다. 이거는 그냥 새빨간 구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그런 구라까지 지금 하나하나 다 외워가고 배워가면서 공부하기엔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일단 눈 질끔 감고 그런 거짓말이 있다는 존재를 까먹은 상태로 그냥 중성자수와 양성자수가 같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할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기까지는 대부분 그래도 막 크게 틀리진 않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중성자수와 양성자수가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갈 거야. 그리고 이젠 전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까지 중성자, 양성자, 즉 원자핵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전자 얘기를 해볼게. 자,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기체들은 애초에 자유롭지. 기체는 되게 자유롭잖아. 이 자유로운 기체들은 워낙 자유로우니까 빼고 고체 쪽을 얘기를 해보자. 우리 고체들은 겉으로 보기에 움직임이 없잖아요. 근데 고체 안에서 이 고체를 이루는 원자에서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뭐 근데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디테일한 건 나중에 하더라도, 근데 그 안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원자핵은 절대 안 움직여요. 우리가 흔히 고체를 얘기할 때 원자핵은 절대 안 움직여요. 사실 지금 이 말도 반쯤 거짓말인데 뭐 아무튼 그 반쯤 거짓말인 거는 일단 무시하고 가자고. 어느 정도 진짜 진정한 팩트는 너무 어려우니까 좀 덮어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원자핵은 거의 안 움직여 진짜.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전자들은 되게 쉽게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 있을 표현인데 자유전자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자유전자라고 하는 건 전자 중에서 자유로운 애들이 있다 뜻이기도 한데 정확하게는 대부분의 전자는 자유로워요. 얘기는 뭔 소리냐면 전자들은 되게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자를 이렇게 그리는 이유도 이 바깥에 있는 이 전자들은 움직일 거라서 이렇게 그리는 거란 말이야. 근데 전자는 막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원자핵은 못 움직여. 왜? 이유가 뭘까? 그냥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최대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거운 거랑 가벼운 거 중에 움직이기 쉬운 쪽은 어느 쪽? 가벼운 쪽이겠지. 그러니까 전자랑 원자핵을 비교해 봤을 때 전자 쪽이 훨씬 가벼워요. 실제로 어느 정도로 많이 가볍냐면 중성자 그리고 양성자 한 개만 갖다 놓고, 그러니까 양성자 한 개의 질량을 놓고 요 양성자 한 개의 무게를 놓고 전자 한 개의 무게를 놓고 비교를 하면 이 둘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냥 얘 비교해서 얘는 그냥 0입니다. 무게가 아예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작은 되게 가벼운 이런 물질이 전자예요. 전자는 진짜 너무 심하게 가볍다 보니까 얘는 우리가 흔히 아예 질량을 무시해버립니다. 무게를 무시해버려요. 얘가 1000개가 있든 10,000개가 있든 어차피 얘의 무게가 우리한테 영향을 줄 일은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자의 무게는 완전히 무시해줍니다. 근데 그 자유롭고 엄청 가벼운 전자에 비해서 이 양성자는 되게 무거운 편입니다. 되게 무거운 편인데 그 무거운 편인 양성자랑 중성자가 개수만 같은 게 아니라 무게도 거의 똑같아요. 실제로 우리 양성자 하나의 질량과 중성자 하나의 질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오차가 하나도 없어. 아예 똑같다고 봐도 돼.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헬륨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2개 있고 중성자가 2개 있는데 전자도 2개 있어. 그때 전자 같은 경우는 무시해줄 정도로 가벼우니까 얘는 빼고, 그럼 결국 헬륨의 헬륨의 질량을 결정하는 건 양성자랑 중성자겠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더해서 4 이렇게 적고, 이걸 우리가 흔히 질량을 표현하는 숫자, 질량수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헬륨의 질량수는 4가 되고 리튬의 질량수는 6. 그렇죠? 얘 양성자가 3번이니까 3개, 그리고 중성자수 3개. 그럼 얘 4개 4개 8, 5개 5개 10, 6개 6개 12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겠죠. 그래서 14, 16, 18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질량수가 1이에요. 왜냐면 수소는 양성자수가 1개인데 중성자수가 없거든. 근데
근데 이건 되게 당연한 얘기야. 아까 중성자가 왜 있어야 된다 그랬어? 양성자들끼리 싸우지 않게 묶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양성자가 한 개밖에 없어. 싸울 양성자가 없죠. 그러니까 중성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성자 수가 한 개라서 그냥 질량수가 1 이렇게 되는데, 사실 질량수까지는 알지 않아? 얼추 알고 있는 개념 아닙니까? 뭐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뭐 알든 모르든 대충 일단 이해는 했다고 치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래 저기까지는 좋아. 그래서 화학자들이 이제 저런 발견, 그러니까 저런 약속을 한 거예요. 이제 수소는 양성자 수가 한 개니까 수소의 질량수를 1로 정하면 되겠고, 헬륨의 양성자 수는 2개니까 중성자 수 2개라서 질량수를 4로 하면 되겠고, 이렇게 정하고 나서 그러니까 화학자들끼리 이제 모여서 뭘 하겠어? 아, 헬륨은 질량수가 4야, 리튬은 6이야, 하하호 즐겁다 하겠습니까?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와, 우리가 엄청난 발견을 했어, 여러분,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 하고 있을 거 아니잖아. 어디다 쓸 거냐고 이거. 그러니까 그 어디다 쓸 거냐고와 연결될 필요가 있었던 거지. 진짜 이걸 써야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실제로 이제 과학기술 같은 것도 그냥 만들기만 했는데 쓰질 못하는 기술이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걸 쓰려고 뭐 어떤 걸 하게 됐냐면, 이걸 이제 실제로 쓰려고 보니까 우리가 흔히 질량에서 쓰는 단위가 뭡니까? 킬로그램, 그거보다 그쵸,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질량수를 그램으로 맞추고 싶었던 거야. 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위니까. 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그 옛날에도 그랬을 거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질량의 단위로 그램을 가장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램이랑 연결을 시키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막 있는 탄소, 사실 왜 탄소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고, 탄소를 가져와서 탄소의 질량수가 10인데 그 질량수가 12인 애가 12g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몇 개가 필요하다, 이 탄소 입자가 몇 개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왔냐? 6.02 곱하기 10의 23제곱대가 필요해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좋다고 화학자들끼리 이제 저기까지 계산해서 밝혀냈어. 사실 저것도 되게 대단한 발견이긴 합니다. 이거 계산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 숫자만 봐도 봐봐. 저기 지금 공이 23개면 뭐냐? 그거 좀 잘 아는 사람 있냐? 일단 조는 넘고, 조 다음에가 뭐야? 해냐 경이냐? 해냐? 뭐 아무튼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막 되게 큰 단위 나오고 할 거 아니에요. 10의 23제곱이면 공이 지금 요거 소수점 2개 빼면 공이 21개인 건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의 단위에서도 너무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되게 많은 숫자가 필요한 거야. 우리가 실제 쓰는 그램이랑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질량수랑 연결해 주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개수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걸 아무튼 발견해 놓고 났어. 그럼 이제 화학자들끼리, 자 그럼 이번에 내가 실험을 위해서 산소 원자를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준비해 왔어. 너는 어떻게 가져왔어? 했더니 나는 이제 12.04 곱하기 10의 23제곱개. 여러분들은 이러고 싶습니까? 빡세잖아. 이거 좀 너무하잖아. 그래서 이 숫자를 계산을 통해서 밝혀낸 사람의 이름이 아보가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NA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줍니다. 이게 뭐냐? 아보가드로 넘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저걸 NA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탄소 12g이 있으면은 나는 지금 NA계가 있는 거고, 내가 탄소 24g을 갖고 있으면은 이 NA계가 있는 거고, 이런 식이 되는 거지. 뭐 다른 거 리튬으로 예를 들어보면, 리튬은 이제 질량수가 6이니까, 그래서 내가 리튬 6g을 가지고 있으면은 NA계가 있는 거고, 리튬 12g을 가지고 있으면 이 NA계가 있는 거고, 내가 리튬을 9g을 가지고 있으면 1.5 NA계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어차피 NA계 이것도 괜히 말만 길어지고 불편하잖아. 그래서 화학자들끼리 모여서 뭘 하냐면,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단위를 아예 새로 만들어 버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한 거죠. 지워버렸구나.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이제 요 화학의 전반을 통과하게 될, 여러분들이 앞으로 화학이랑 관련된 어떤 공부를 하든 화학원 이후, 그러니까 사실 앞으로라고 하면 좀 너무 크네요. 여러분들 고2 올라갈 때까지는 볼 일 없겠지만 그 이후의 과학에서는 계속 쓰게 될 단위인 몰이라고 하는 단위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이건 말 그대로 그냥 과학자들끼리 모여서 만든 단위예요. 이건 그냥 과학자들끼리 모여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 자 잠깐만, 내가 이름을 벌써 다 까먹었네. 잠깐만. 그래, 여기 이름이 그나마 기억이 나긴 하니까. 그럼 주원이. 그러니까 너는 왜 이름이 주원이야? 네, 주원이라고 지었으니까. 그렇지? 뭐 부모님이 지었든 뭐 아니면 뭐 용한 어디 이름집에 가서 받아왔든 뭐 어떻게 됐든 아무튼 뭐 이름은 그렇게 지어졌으니까 이름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지어졌는가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그렇게 지었대. 누가? 화학자들이. 걔네들이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일 건데 아무튼 우린 믿고 가야지. 그치? 그냥 걔네들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우린 그 약속에 따를 수밖에. 그냥 그런 겁니다로 일단 받아들여 주십시오. 요 단원 자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어렵다 보니까 보통 나중에 계속 가면 갈수록 요 단원의 문제들을 풀면 풀수록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고2까지 올라가고 고2의 화학원을 선택을 해서 화학원에 대해서 진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하면 할수록 이 단원이 너무 어려워서 이 몰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엄청 어렵게 생각하기 시작해버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지금 내가 계속 가르치는 고2, 고3들도 계속 이 1단원에 대한 기억이 너무 안 좋으니까 막 문제 몰이라고 하는 글자만 나와도 막 경기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되지 말자고. 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단원의 문제들이 되게 어려운데 그건 나중에 할 거야. 우리가 지금 그 어려운 문제까지 다룰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몰은 새로운 단위 이렇게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가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미터 처음 배울 때나 미터 센티미터 처음 배울 때나 제곱미터, 제곱센티미터 이런 거 처음 배울 때랑 비슷하게 그냥 그런 거야 라고 받아들여주면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그냥 그런 겁니다. 근데 어떻게 약속됐는지 과정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겠죠. 그래도 약속이 만들어진 과정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몰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잠깐만 쉴까? 목이 너무 아파. 이제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몰이라고 하는 단위를 뭐 만들었다. 이제 아까까지 얘기했었던 거, 그쵸?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했던 이런 많은 것들 중에서 앞에 얘기했던 부분들은 어차피 계속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중3 때도 나오나? 아닌가? 아무튼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다고? 고1 때는 확실히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가 됐든 애지간하면 이 얘기는 무조건 하게 될 건데, 알게 될 건데, 당연히 반복하게 될 건데, 그럼 여러분들은 요거는 반복할 거니까 당장 꼭 기억하지 않는다고 쳐도 이런 이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것도 사실 까먹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하나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그래도 화학 특강은 꼭 들었어, 내가 화학 특강 들었어 하는 게 나중에 의미가 있으려면 적어도 이 몰이라고 하는 단위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꼭 잘 남아 계셔야 됩니다. 꼭 남아 있어야 돼요. 남아 계셔야 됩니다는 대체 뭡니까?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몰이라고 하는 걸 제일 간단하게 정리했을 때 우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냐면요, 얘가 이제 우리가 탄소가 12가 있을 때 12g 이렇게 연결되면은 이제 이걸 우리가 1몰 이렇게 결정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까지 NA계라고 표현하던 그냥 그 NA계를 묶어서 몰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럼 이거는 되게 단순한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새로운 단위를 만듦으로써 얘기하기가 너무 편해진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리튬이 있는데 리튬이 질량수가 6이에요. 그럼 질량수가 6인 리튬이 6g 있으면 우린 이제 그거를 1몰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너무 얘기하기가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12g이 있으면 이거는 2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60g이 있으면 이거는 10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요걸 한번 좀 머릿속에 기억에 좀 남게 식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몰이라고 하는 새로운 거, 우리가 몰, 흔히 이제 몰 내지는 몰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몰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고 하면 지금까지 했던 요런 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뭐냐?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질량이고 이게 질량수잖아요. 그래서 이게 12g이 2몰이라는 걸 구하는 방법은 결국 뭐야? 6분의 12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질량수분의 질량 이런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실제로 화학에서 질량수란 표현은 안 씁니다. 그래서 저 질량수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제 좀 바꿔볼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저 질량수라는 걸 바꿔서 표현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요거가 지금 전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게 사실 화학식량입니다. 그래서 그냥 화학식량이 뭔지부터 얘기를 해볼게. 자, 화학식량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물의 화학식 알고 있지 않나? 물 화학식 H2O,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이고, 이산탄소 화학식, 그치? 애지간하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만한 거 일단 두 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 H2O라고 하는 얘가 이게 화학식인 거잖아요, 그 자체로. 그런데 얘는 그러면 1몰, 내가 이 H2O 자체를 1몰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그게 몇 g이게? 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우린 조금 뜯어서 한번 봅시다. 자, 내가 H2O를 1몰 가지고 있어는 결국 무슨 뜻인 거냐면, 이건 일종의 선물 포장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선물 포장을 하는데 이 포장 하나당 수소 2개, 산소 하나씩이 들어간 포장이 되는 거지. 그게 H2O 1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포장 한 봉투를 가지고 있어.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수소 2개, 산소 하나일 거 아니야. 내가 10봉투를 가지고 있어.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수소 20개, 산소 산소 10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 요게 1몰계 있어 라는 뜻은 이 안에 수소 2몰계가 들어있고 산소 1몰계가 들어있고 이런 뜻으로 연결된다는 거지. 그렇겠죠? 선물 포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수소 같은 경우는 아까 질량수가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 2몰의 질량은 몇이겠어요? 수소의 질량수가 1이야. 이게 아까 무슨 뜻이라 그랬냐면 1몰이 1g이란 뜻이라고. 그러면 2몰이면 2g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산소 같은 경우는 1, 2, 3, 4, 5, 6, 7, 8. 8번이니까 질량수가 몇이겠어? 8이 아니라 16이겠죠. 네.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는 질량수가 16이야. 그럼 얘 1몰의 질량은 몇 그램? 16g. 되죠? 이해가 좀 되죠? 네. 그러니까 얘는 16g. 그래서 결론적으로 H2O 1몰은 몇 g이 되겠어? 18g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굳이 이렇게 구할 거 없이 그냥 제일 편하게 그냥 이 자체로, 이 화학식 자체로 수소가 2개 있으니까 수소의 질량수 2개 더하기 산소의 질량수 16을 해버리면 18이 원래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화학식을 놓고 그 화학식 자체가 1몰이 있을 때 질량을 화학식량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CO2라고 하는 것도 화학식량을 표현해 보면 탄소가 일단 질량수가 6번이니까 질량수 몇? 12. 그래서 얘가 12고요. 산소 질량수 몇? 16. 근데 그 산소가 몇 개? 2개 있다는 뜻이죠. 이게 O2. 이게 산소 2개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44의 화학식량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CO2 1몰을 갖다 놨을 때 몇 g이 되는 거야? 44g.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또 다른 거 해봅시다. 만약에 NO2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N 몇 번이에요? 그쵸? 쭉 해보면 7번. 그러니까 N의 질량수는 몇? 14. 그리고 산소의 질량수가 몇이었어? 16. 그리고 산소가 몇 개? 2개 있는 거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몇?
46. 그러면 내가 NO2 1몰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몇 그램? 46g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바로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입니다. 근데 화학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적어도 다 화학식이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리튬이 있어. 그럼 리튬을 이렇게 적잖아? 그럼 리튬의 원소기호만 적어놔도 이것도 결국은 화학식이에요. 왜? 화학적인 식이니까. 그래서 이 화학식량은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걸 세분화시켜서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이렇게 가볼게. 자, 원자량은 뭐냐면 원자한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적은 이것들 중에서 원자가 누가 있냐면 얘가 원자. 원자는 항상 혼자 있어요, 원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 질량수가 1이죠. 그러면 수소의 원자량이 1인 거야. 한마디로 원래 우리가 쓰던 그냥 질량수라는 표현은 원자량이라고 바꿔주면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소의 원자량이 1이고 헬륨의 원자량이 4, 리튬의 원자량이 6, 베릴륨의 원자량이 8, 붕소의 원자량이 10,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량수 대신에 이제 원자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리고 분자량, 화학식량, 여기서 이 화학식량은 아까랑 똑같아. 여기서 얘기하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말고 요거 분자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얘 원자량이 원자한테만 쓰는 거였으면 분자량은 분자한테만 쓰면 될 거 아니야. 자, 여러분, 분자가 뭐게요? H2O도 분자죠. 그러니까 분자 자체가 정의가 뭐게? 원자의 변화? 결합? 오, 원자 결합한 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접근인데 좋아요. 원자가 결합했어. 원자가 결합했으면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게 뭐 화합물이라는 표현을 쓴다던가 뭐 원소라는 표현을 쓴다던가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뭐 거기까지 일단 가지 않더라도 일단 그래, 원자가 결합한 것까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분자라고 하는 게 실제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요. 원자의 정의부터 살짝 얘기해 볼게. 원자를 정의로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했을 때 우리는 잠깐만 화학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분자는 뭐라고 부르냐면 물질의 성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둘한테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내가 아까 물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물의 화학식이 H2O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결국은 물도 가장 작은 단위로 가보면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원자야. 가장 작은 단위 해보면. 근데 아까 우리 산소는 불에 타는 데 필요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수소는 불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터져요. 그렇지? 수소는 불에 닿으면 터져. 그러니까 얘는 터지는 애고 얘는 불을 타게 만드는 애, 불이 타는 데 꼭 필요한 애란 말이에요. 근데 H2O 물은 우리 어디다 써요? 불을 끄는 데 쓰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원자까지 나누고 봤더니 물의 성질이 유지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 물의 성질을 유지할 수 있는 데까지만 얘기를 해보면 H2O까지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성질을 얘기할 수 있는 데까지만 얘기하는 게 분자, 이런 정의가 있는데 뭐 이해할 만은 한데 너무 불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자의 정의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고 괜히 말만 많아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분자의 정의를 좀 바꿔서 표현하면 뭐가 있냐면, 분자는 우리가 봤을 때 입자 구분이 가능하면 분자예요 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것도 너무 어려워. 우리가 입자 구분을 무슨 수로 합니까? 우리가 진짜 화학자도 아니고. 사실 저도 제대로 못할 겁니다, 입자 구분은.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요, 분자라고 부르는 것들은 전부 뭘 했냐? 전부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끄덕거리네? 공유결합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 그래, 모를 수 있는, 원래 몰라야 되는 게 정상인 거 아니야? 그래요. 공유결합은 모를 수 있어. 공유결합은 이제 우리가 흔히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원자를 나눴을 때 어떻게 나뉘죠? 원소를 나눴을 때 뭐와 뭐로 나뉘어요?
우리가 원소를 가장 크게 나누면 전기가 흐르는 것과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금속과 금속이 아닌 것으로 나누지. 그러니까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눈단 말이야. 우리가 흔히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게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단으로 그어지게 됩니다. 근데 계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지. 이렇게. 그래서 요 노란색 아래서는 우리가 금속이라고 불러주고요. 파란색 위에 애들은 비금속이라고 불러주고요. 요 네모칸 안에 갇혀 있는 애들은 준금속이라고 불러요. 중금속 아니고 준금속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이 뭐냐면, 금속은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 특징이 뭐야?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금속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체가 됩니다. 전류가 흘러, 전기가 흘러. 그리고 비금속은 전기가 안 흘러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도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준금속은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 안 흐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반도체라고 부르지. 우리가 진짜로 그 삼성 반도체 이런 반도체 있잖아요. 그 반도체가 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반도체가 이 실리콘이나 요 밑에 있는 요 게르마늄 이런 걸로 만드는 게 제일 많습니다. 저마늄으로 만드는 거나. 뭐 아무튼 뭐 여기까지 몰라도 되는데, 그리고 준금속도 몰라도 돼. 우리가 준금속을 다룰 건 아니니까. 근데 요 계단을 기준으로 요 아래쪽이 금속이고 요 위쪽이 비금속이 됩니다. 금속인 거가 금속이 아닌 거, 이렇게 나누는 거지. 자, 이 금속과 비금속을 나눴을 때 우리가 흔히 금속들은 전자를 잃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아요. 왜 얘네들이 전자를 잃고 싶어 하는가는 이미 아실 수도 있지만,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수업에서 하게 될 거고요. 아무튼 일단 간단하게 얘네들은 일단 전자를 잃고 싶어 하는 애들이야.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비금속인 애들은 대부분 전자를 얻고 싶어 하는 애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게 되면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온이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전자를 잃고 싶어하는 애들이니까 전자를 잃어서 Li 플러스라던가 뭐 Na 플러스라던가 Mge 플러스라던가 뭐 Al3 플러스라던가 이런 식의 이온을 만들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전자를 얻고 싶어하는 애들이라서,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를 얻는 거니까 얘네들은 O2-라던가 F-라던가 Cl-라던가 Se-라던가 이런 이온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고 쟨 플러스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해? 인력이 작용하겠지. 서로 다른 극이니까. 그런 식으로 결합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흔히 이온 결합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온 결합 물질을 보면요, 뭐 아무거나 하나 갖다 놓고 LiF, 이게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인데, 왜냐면 지금 Li가 노란선 아래에 있으니까 금속 맞고 플로리는 파란선 위에 있으니까 비금속 맞잖아요. LiF라고 하는 게 이온 결합 물질인데, 이 고체 상태의 LiF를 보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플러스로 된 것들이 전부 리튬 이온이고요, 마이너스로 된 것들이 전부 플로린입니다. F인 거야. 그러면 지금 얘가 리튬 이온이고 얘가 플로린 이온인데, 이 리튬 이온은 이 플로린 이온과도 이온 결합을 하고 있고요, 이 리튬 이온은 이 플로린과도 이온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랑도 결합하고 있고 얘랑도 결합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건 엄연히 따지면 리튬 하나가 플로린 두 개와 결합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화학식을 적으려면 LiF2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될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요 파란색 말고 요 노란색으로 체크한 요 리튬의 입장을 볼게요. 그럼 얘는 누구랑 결합하고 있냐면, 얘는 얘랑도 결합하고 있고 얘랑도 결합하고 있고 얘랑도 결합하고 있고 얘랑도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 입장에서는 LiF4인가? 그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지금 하나의 물질이야. 이 안에는 지금 하나의 물질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여러 개랑 결합했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결국 얘는 아무리 그래도 리튬이 플러스 1이고 플로린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냥 1대1로 결합했다, LiF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LiF라고 부르고 났더니 얘는 결국 얘랑도 결합을 하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아까 얘기한 입자 구분이 안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입자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자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공유결합 물질들은 어떤지 잠깐 보면요. 아까 H2O 얘기했으니까 H2O, 그러니까 얼음을 볼게요. 정확하게 얼음이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비금속들은 이온이 되면 전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온 상태로 비금속들끼리 결합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나도 전자가 갖고 싶고 너도 전자가 갖고 싶어. 그러니까 갖고 싶은 애들끼리 모였으니까 누가 주고 누가 받고 이런 개념은 안 되잖아. 여러분들은 어떡할래요? 그쵸? 같이 가지면 되지. 나눠 갖는 게 가능하잖아.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공유결합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나도 갖고 싶고 너도 갖고 싶으니까 내 하나 너랑 같이 공유해 줄게. 너도 네 거 하나 나랑 공유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공유결합이란 말이야. 그래서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비금속끼리의 결합이 되고요. 그러니까 전자를 갖고 싶은 애들끼리 결합을 하는 게 공유결합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H2O인데, 물의 고체 상태인 얼음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게 O가 있고 H, H. 우리가 H2O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얘가 옆에 있는 또 이렇게 H, H. 이 H2O랑 요거 사이에 공유결합이 아닌 다른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걸 뭐 수소결합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 얘기는 일단 자세하게는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또 여기에 있는 H2O랑 또 수소결합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얘가 여기에 있는 H2O랑 수소결합을 하고 있고, 얘가 또 여기에 있는 H2O랑 수소결합을 하고 있고, 얘가 또 여기에 있는 H2O랑 수소결합을 하고 있고, 너무 직선형이네. 얘가 또 여기에 있는 H2O랑 수소결합을 하고 있고, 제가 그린 게 좀 그지 같지만 이게 대충 이런 육각형 모양을 띱니다. 뭐 이런 식의 배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도 우린 H2O네 라고 입자가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입자 구분이 되지. 이렇게 공유결합한 물질들은 입자 구분이 돼. 결론적으로 우린 그냥 뭐라고 생각해버리면 된다. 입자 구분 이런 거 일단 머릿속에서 다 지워도 됩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설명을 붙인 것 뿐이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은 그래서 뭐야? 공유결합한 걸 우리가 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유결합한 애들한테는 분자량이라는 표현을 써요. 정리하면 원자 상태로 혼자 있는 애들의 질량수는 원자량이라고 부르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자 상태인 애들, 공유결합을 하는 애들을 우리가 분자라고 부르는데, 분자들의 화학식량들은 분자량이라고 불러주면 돼요. 근데 이 둘 모두를 못 써먹는 애들한테는 그냥 화학식량이라고 부르면 돼.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이게 뭐 크게 중요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원래 그 화학자들뿐만 아니라 원래 과학자들이 잘난 척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뭔가 좀 복잡해 보이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되게 많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었는데, 사실 굳이 이걸 나타낼 필요가 있었는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아무튼 뭐 이렇게 나눠서 써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이 모든 걸 포함할 수 있는 표현이 화학식량이니까 우리는 이제 이 식을 쓸 때는 뭐라고 쓰게 되냐? 화학식량분의 질량,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그 다음에 시간 양적 관계는 굳이 안 해도 될 거니까 농도로 넘어갑시다. 아보가드로 법칙 해야 되나? 아보가드로 법칙을 할까? 아, 이게 진도가 생각보다 빠듯한데? 잠시만요. 네.